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서 있을 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선생, 제 30년 지기 동료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최 선생은 저보다 겨우 2살 많았어요. 은퇴하고 이제 막 자유를 만끽하려던 참이었죠. 지난달에도 만나서 소주 한잔 했는데 이제 여행이나 다녀야지 하던 그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빈소 앞에 놓인 영정 사진 속 최 선생은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는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언제까지 미룰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은퇴하고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신문 보고, 낮에는 동네 산책하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어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 화자가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왔어요? 화자가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 선생이 아무것도 못 해보고 갔어. 목소리가 떨렸죠. 화자는 청소기를 끄고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화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다를 게 없었죠. 저는 38년간 교단에 섰고 화자는 30년 넘게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일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 장만하고 노후 대비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우리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봅시다. 화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인데 그날따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막상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니 막막했어요. 여행, 취미생활, 봉사활동, 다 좋은데 뭔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화자가 식탁에 통장 몇 개를 펼쳐놨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통장.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노후 자금이 담긴 통장이었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화자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맞아요. 은퇴 후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죠. 게다가 이 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30만 원씩 나갔어요. 재산세, 수리비까지 합치면 1년에 수백만 원이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집이 문제예요. 화자가 말했어요. 32평짜리 아파트에 우리 둘만 살잖아요. 방은 3개나 되는데 2개는 비어 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 집은 너무 넓어졌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난방비도 많이 나갔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화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집을 판다고? 네. 이 집 팔면 5억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전국을 다니며 살아봐요. 한 곳에 한두 달씩 머물면서요.
저는 멍하니 화자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이런 과감한 제안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미쳤어?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웃었어요. 네, 미쳤어요. 근데 최 선생님처럼 되기 전에 미쳐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화자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을 판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안정을 버리는 거였죠. 아이들 추억이 서린 곳을, 우리 삶의 뿌리를 뽑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의 영정 사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웃는 얼굴이요.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올해 70이에요. 통계상 평균 수명까지 10년 남았죠. 근데 그 10년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화자에게 말했습니다. 집 팔자. 화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요? 우리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해. 화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거라는 걸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다음 날 저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결정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밤새 고민했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집을 팔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죠. 5초쯤 지났을까요? 네. 집을 왜 팔아요? 민호의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엄마랑 전국 여행하면서 살려고. 전국 여행이요?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최 선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린 결정까지요. 하지만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냥 여행 다니시면 되잖아요. 집까지 팔 필요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래. 돈이요?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하단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얼마 드리면 되는데요. 내 돈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그러세요? 돌아올 집도 없이 떠돈다는 게 말이 돼요? 말다툼이 10분 넘게 이어졌죠. 결국 민호는 주말에 직접 내려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민호가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어요. 딸 소연도 왔죠.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빠,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이 집은 우리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요. 제가 이 방에서 자랐고 소연이도 여기서 대학 준비했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전 찬성해요. 근데 집까지 팔 필요는 없지 않아요? 저는 화자를 바라봤어요. 화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고 싶단다. 엄마, 그건 저희도 이해해요. 근데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최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뭘 느꼈는지 아니? 후회야. 평생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신 거지. 아빠는 안 그러실 거예요. 아니야.
지금 아니면 나도 똑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래도 이건 너무 무모해요. 차라리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 근데 우리는 한 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단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죠. 결국 아이들은 환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화자가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요? 저는 화자를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밤새 뒤척였습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40년 넘게 산 집이었죠. 여기서 아이들을 키웠고 명절마다 가족이 모였고 웃고 울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끝이에요. 집을 비우는 날 저는 빈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남은 액자 자국들이 보였어요. 아이들 사진을 걸었던 곳이죠. 베란다에는 화자가 키우던 화분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다 정리됐어요. 화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분명 울었던 거죠. 후회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당신은요? 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뒤를 돌아봤죠. 1402호, 우리 집 문패가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살던 14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 창문은 다른 사람의 것이죠.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짐은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큰 가구는 팔고 추억의 물건들은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남은 건 캐리어 2개와 배낭 2개뿐이었죠. 이게 우리 전 재산이네요. 화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첫 여행지는 통영으로 정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기차표를 예매하고 한 달간 머물 민박집도 구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마치 첫 출근하던 날처럼요. 옆에 누운 화자도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앉아요? 제가 물었어요. 화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요. 당신은요? 나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아침이 오면 우리는 진짜 떠나는 겁니다. 돌아올 집도 없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영역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났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4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공기가 다르네요. 화자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민박집은 해안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어요.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여기 좋은데요. 화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짐을 풀고 곧바로 바닷가로 나갔죠. 오후 4시쯤이었어요.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화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자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우리 잘한 거야.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통영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이 싱싱했어요. 아주머니들이 호객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형님, 오늘 갈치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저는 웃으며 갈치 2마리를 샀습니다. 화자는 옆 가게에서 멸치를 고르고 있었어요. 서울 대형마트에서 장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노인을 만났어요. 김할아버지라고 했습니다. 75살이었죠. 여기 처음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서 왔어요. 서울서 뭐하러 여기까지? 그냥 살아보려고요. 1달 정도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1달 살고 가는 사람 없어. 왜요? 좋아서 못 떠나지. 할아버지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낚시를 했습니다. 사실 고기는 잘 안 잡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바다를 보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배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갔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 가장 좋은 건 이렇게 가까운 바다더라고. 할아버지는 매일 움직였어요. 아침엔 낚시, 오전엔 텃밭일, 오후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뒀죠.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움직여야 살아있는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저는 서울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죠.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매일 뭔가를 했어요. 시장도 가고 낚시도 하고 동네를 걸어 다녔죠.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화자가 갑자기 아프다고 했어요. 여보, 속이 안 좋아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어디 아파? 병원 가자.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화자가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저녁이 돼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어요. 안 되겠어. 병원 가야 해. 저는 화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민박집 주인이 차로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바닷바람을 너무 쐬셨나 봅니다. 감기가 심해졌네요.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화자를 재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화자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냐? 화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을 팔고 떠나자고 한 게 저였거든요. 혹시 화자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밤새 걱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다며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주다니요. 김할아버지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소문났지. 동네가 좁아서. 할아버지는 한약재를 한 봉지 내밀었어요. 이거 다려드려. 감기에 좋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사흘 후 화자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화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자. 네, 약속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방파제에 나가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갔죠. 여보, 전 여기가 좋아요. 화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통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 움직이며 사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공동체의 따뜻함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김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떠나요? 이번 주말이요. 아쉽네. 벌써 정이 들었는데. 저도 마음이 찡했어요. 이곳을 떠나기 싫었지만 약속대로 다음 여행지로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꼭 다시 올게요. 화자가 아주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통영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다음 여행지에선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통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여보, 안동은 어떨까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옥도 보고 전통 문화도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 저도 기대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통영에서 화자가 아팠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안동역에 내리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도시였죠. 택시를 타고 하회마을로 향했어요. 한 달간 머물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셨죠. 방은 저쪽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옥방에 들어서니 나무 향이 났습니다. 장판도 따뜻했어요.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고 처마 끝에 바람개비가 돌아갔죠. 와, 여기 진짜 좋다. 화자가 감탄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마을을 탐험했어요. 하회 탈박물관도 가고 전통 기와집들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단체로 견학 온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교사 시절이 떠올랐죠. 저 아이들 보니 예전 생각나네. 제가 말했습니다. 화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챙기던 게 엊그제 같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회관에서 차를 마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요. 마을이 점점 비어가고 있어. 한 할머니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공감이 됐어요. 우리 자식들도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전통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제 말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날 오후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죠.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아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발표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도 포함된 거야? 네. 이번 달 말까지 결정해야 해요. 민호는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했어요. 승진도 잘하고 능력도 인정받았죠. 근데 명예퇴직이라니.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나가면 재취업이 어렵고 남으면 눈치 봐야 하고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제가 집 팔지 말라고 했을 때 들으셨어야 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죠.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힘드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자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민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화자의 얼굴도 어두워졌죠. 우리가 너무 자기만 생각한 걸까요?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민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제대로 말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옥마루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민호야, 아빠다. 어제 전화 듣고 많이 걱정했어.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아.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민호야, 아빠는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 아빠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잖니. 너도 할 수 있어. 회사를 나가든 남든 그건 내 선택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내 편이란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편지 잘 받았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회사 나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 해볼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화자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잘한 결정 같아요. 화자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을회관 할아버지들과 막걸리를 마셨어요. 민호 이야기를 했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둔대요. 명예퇴직으로요. 요새 그런 사람 많지. 우리 아들도 그랬어.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 됐어. 지금은 작은 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래요? 그럼. 회사 다닐 땐 매일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얼굴이 밝아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위로가 됐습니다. 민호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안동에서의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날 게스트하우스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잘 지내다 가세요. 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화자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인사를 드렸죠.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당신들도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한옥의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안동은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믿고 응원하는 것의 중요함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안동 시내가 지나갔어요. 화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민호 잘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할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를 생각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전주에 도착한 건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한옥마을 골목길을 걸으니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죠. 여보, 여기 정말 예쁘네요. 화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 달간 머물 곳은 100년 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마당이 나왔어요. 장독대 옆에 매화나무가 서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방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김씨 할머니, 올해 82살이라고 하셨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죠. 여기서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애들은 다 서울 갔지. 나는 이 집이 좋아서 여기 남았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 손님들 오고, 동네 사람들 오고. 할머니는 사랑방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장판도 새로 깔았고, 이불도 보송보송했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화자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첫날 저녁 할머니가 저녁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이 가득했어요. 소박하지만 맛있었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남기면 서운해. 저희는 밥을 2그릇씩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앉았죠.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울에선 별 보기 힘들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전혀 안 보여요. 여기는 매일 이래. 나는 이 별 보는 게 좋아서 못 떠나.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키우던 일들이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인생이 참 빠르더라고. 어제 시집 온 것 같은데 벌써 80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70인생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할머니는 단골 가게마다 아는 사람이 있었죠. 김할머니,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그럼 손님 있어서 음식 해야지. 할머니는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서울서 오신 분이야. 한 달 우리 집에 머물러.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전주 사람들은 정이 많았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눈치챘어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을 헐떡이셨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마당에 쓰러지셨습니다. 화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할머니가.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어요. 손이 차가웠죠. 119 불러. 저는 소리쳤습니다. 화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분한테 연락하셨어요? 할머니 핸드폰에서 아드님 번호 찾아서 연락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과로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입원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병실에 앉아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화자도 옆에 있었어요. 2시간쯤 지나니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할머니.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내가 또.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죄송해요. 내가 짐만 됐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화자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때 할머니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분들이 잘 돌봐줬어. 아들이 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늘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할머니한테 더 신세를 졌는걸요. 병원에서 나오며 화자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존재가 할머니한테 짐이 된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신데 저희까지 챙기시느라 무리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같아. 제 말에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흘 후 할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저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뭐해? 할머니, 저희 다른 데로 가려고요. 왜? 한 달 약속했잖아. 할머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저희 때문에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혼자 사는 게 외로운데 너희가 와서 집이 살아났잖아.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 제발.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화자를 바라봤습니다. 화자도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결국 저희는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희가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도 저희가 준비하고 청소도 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 하셨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더 많은걸요. 화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됐을 때 저희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대문 앞까지 나오셨어요. 또 와. 꼭 와야 해.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어깨가 작고 가늘었어요. 가슴이 아렸죠. 택시를 타고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우리 언젠가 다시 오는 거 맞죠? 화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꼭 다시 올 거야. 전주는 저에게 또 다른 걸 가르쳐 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할머니처럼 혼자 외롭게 늙지 말자고요. 전주를 떠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여수였어요. 바다가 그리웠거든요. 여수에서는 돌산도 근처 작은 민박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장관이었죠. 여보, 이런 걸 보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화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었죠. 한 달 후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근처에 방을 구했어요. 도시와 바다가 공존하는 곳이었죠. 매일 해변을 걸으며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네요. 화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부산 사람들도 우리처럼 일하고 쉬고 웃고 울었습니다. 부산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순천으로 갔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여보, 우리 사진 좀 찍어요. 화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셀카를 찍었어요. 화면에 비친 우리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몇 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14개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강릉, 속초, 춘천, 대전, 광주, 목포, 제주까지 각 도시마다 한두 달씩 머물렀죠. 도시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강릉에서는
커피 로스터리 사장님과 친해졌어요. 매일 아침 갓볶은 커피를 내려주셨죠. 인생은 커피 같아요. 쓰지만 향기롭죠. 사장님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속초에서는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르신 보면 용기가 나요. 저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여정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다니요. 춘천에서는 화자가 도자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주 2번씩 공방에 다녔어요. 여보, 제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화자가 만든 컵을 보여줬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진작 이런 거 해볼 걸 그랬어. 화자의 말에 저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서예 학원을 다녔어요. 붓글씨를 쓰는 게 명상 같았죠. 광주에서는 미술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작품을 보다 보니 재미있었죠. 이게 뭘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대미술 작품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자가 웃었어요. 그게 현대미술의 매력이래요.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거. 그럼 나는 이게 떡볶이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것도 해석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목포에서는 배를 타고 홍도에 다녀왔어요. 섬의 고요함이 마음을 치유해줬죠. 여보, 여기서 한 달만 더 있고 싶어요. 화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다음 여행지도 기다리고 있었죠. 2년 동안 14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여행이 즐거움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에 속초에 있을 때가 그랬어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기 싫었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여보, 이러려고 집 판 거 아닌 것 같은데. 화자가 말했어요. 저도 자책감이 들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하게 계획한 것 같아. 아니에요. 그냥 우리한테 쉼이 필요한가 봐요. 화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쉼 없이 달리기만 하면 지치는 거죠. 그 후로 저희는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매일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그냥 집에서 쉬었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낮잠도 잤습니다. 이렇게 쉬는 것도 여행의 일부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여행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절히 쉬면서 균형을 찾는 거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건 2년째 되는 해가을이었어요. 마지막 여행지로 정한 곳이었죠. 서귀포 중문 근처에 작은 빌라를 한 달 렌트했습니다. 제주는 특별했어요. 섬 전체가 하나의 세계 같았죠. 오름도 오르고 해안도로도 달렸습니다. 한라산 등반도 했어요. 여보, 우리 70에 한라산 올라가는 거예요? 화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됐어요. 천천히 가면 돼. 중간에 쉬엄쉬엄. 결국 저희는 도전했습니다. 백록담까지는 못 갔어요. 영실 코스로 올라가 윗세오름 대피소까지만 갔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화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2년 전 서울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주에서 한 달을 보내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떠돌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정착할 것인가? 어느 날 저녁 화자와 함께 해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착하고 싶어. 어디에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여행은 좋은데 이제는 집이 그리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2년 동안 14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행복했고 의미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화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가장 좋았던 곳으로 가요. 어디? 화자가 웃었습니다. 생각해봐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지난 2년을 떠올렸어요. 통영, 안동, 전주, 여수, 부산. 모두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하나였죠. 통영. 화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통영이 제일 좋았어요. 바다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했고 김할아버지도 계시고. 맞아요. 우리 통영으로 가요.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제주를 떠나 다시 통영으로 가기로요. 제주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지난 2년을 정리했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을 넘기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통영 바다, 안동 한옥, 전주 할머니, 여수 해돋이, 부산 해운대, 순천만 갈대밭.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하나도 없어. 당신은? 저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제주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섬이 점점 작아졌어요. 안녕, 제주. 고마웠어. 통영에 도착하니 반가웠습니다. 2년 전 떠났던 그곳이었죠. 김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박종만이요. 종만이. 어디야? 통영이요. 다시 왔어요. 진짜? 어디야? 내가 마중 나갈게. 할아버지는 변함없으셨습니다. 여전히 정정하셨고 목소리도 힘차셨어요.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죠. 아이고, 오랜만이야. 얼굴이 좋아졌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왔어요. 잘했어. 통영이 제일이지.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변한 게 없었죠.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여기 정착하려고요. 정말? 집은 구했어? 아직이요. 찾아보려고요. 내가 도와줄게. 아는 사람 많아.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2개였죠. 여기 좋은데요? 화자가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로 하자. 집값은 저희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어요. 짐이 없어서 이사는 간단했죠. 첫날 밤 저희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죠. 여보, 우리 드디어 집이 생겼어요. 화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자 손을 잡았어요. 응, 우리 집. 2년 만에 다시 찾은 안식처였습니다. 길고 긴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이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여보, 전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요. 2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화자와 함께 모든 걸 경험한 것이요. 여보, 내일부터 뭐 할까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제 시간 많아.
맞아요. 우리 이제 여유 있게 살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 침대에서 자는 기분이었거든요. 편안했어요. 통영에 정착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니? 창업 준비하고 있어요. 창업?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평생 회사원이었거든요. 네, 작은 IT 스타트업이에요. 친구 둘이랑 같이요. 민호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회사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무슨 사업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 프로그램이요. 제가 15년간 회사에서 배운 걸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게 언제였을까요? 잘 생각했다. 아빠가 응원할게. 아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빠한테서 용기 얻었어요. 응? 아빠도 70에 집 팔고 도전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45이에요. 아빠보다 25살이나 어려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하시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의 도전이 아들에게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도요. 정말 존경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자에게 말했어요. 민호가 창업한대. 정말요? 잘 됐네요. 화자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한 달 후 소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은 미대를 나왔지만 취업이 안 돼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무슨 프로젝트? 시니어 초상화 프로젝트요. 어르신들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거예요. 오, 좋은데? 아빠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이루며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도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딸아, 아빠가 응원한다. 고마워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용기 내볼게요. 자식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전이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였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와 낚시를 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종만이, 자네 아들 딸 소식 들었어. 네. 어떻게 아세요? 자네가 자랑스러워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동네 사람들한테 민호와 소연 이야기를 자랑했거든요. 근데 말이야, 그게 다 자네 덕분이야. 제 덕분이요? 그럼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지. 말로만 하면 안 돼.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요. 6개월 후 민호가 통영에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아빠, 엄마.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의 피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업은 어때? 잘 돼요. 첫 고객도 생겼고 투자도 받았어요. 대단한데? 아직 멀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민호는 우리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치? 우리도 마음에 들어.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남편이 변했어요. 요새 집에서도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 화자가 기뻐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짜증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뿌듯했어요.
우리 결정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죠. 다음 날 민호와 둘이서 산책을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처음엔 진짜 화났었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당연히 그랬을 거야. 집까지 팔다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옳았다는 걸 알아요.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아빠가 먼저 보여주셔서요. 저도 변할 수 있다는 걸요.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일주일 후 소연도 내려왔습니다. 노트북과 그림 도구를 잔뜩 들고요. 아빠, 저 여기서 일주일 작업하고 갈게요. 그래, 얼마든지. 소연은 우리 집 작은 방을 작업실로 쓰며 그림을 그렸어요. 시니어 분들 초상화였습니다. 소연아, 이거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그림 속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모델이에요. 85살인데 아직도 봉사활동 하세요. 와, 대단하다. 맞아요. 저도 이런 분들 그리면서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요. 소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소연이 제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아빠, 가만히 계세요. 소연이 진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림이 완성됐어요. 아빠, 다 됐어요. 저는 그림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림 속 제 얼굴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이게 나야? 네. 요새 아빠 표정이에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행복해 보였어요. 2년 전 서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죠. 고마워, 딸. 저는 소연을 안아줬습니다. 소연도 저를 꼭 껴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화자와 함께 그림을 걸었습니다. 거실벽에요.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화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도전이 자식들에게까지 영향을 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한 거죠. 그리고 그 증명이 다음 세대에게도 희망을 준 겁니다. 통영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어요. 계절마다 바다는 다른 얼굴을 보여줬죠. 저는 매일 아침 김할아버지와 낚시를 했습니다. 화자는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였죠. 여보, 오늘 할머니들이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웠어요. 화자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그래, 다행이다. 저도 기뻤어요. 화자가 행복해 보여서요. 어느 날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 처음 통영 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었죠.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요새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요? 네.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셨잖아요. 경험담 들려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화자를 바라봤습니다.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그 후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첫 모임에 10명이 왔습니다. 모두 우리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박종만입니다. 2년 전 서울 집을 팔고 전국을 여행했어요. 지금은 통영에 정착해 살고 있고요. 제 소개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을 팔다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절실함이었어요.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비슷해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만 많고 할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모임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경험담을 나눴고 사람들은 질문을 했어요. 힘들 때는 없었어요? 많았죠. 특히 처음엔 불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더라고요. 후회는요?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공감하는 웃음이었죠. 모임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용기 내볼게요. 오늘 많은 힘 얻었어요. 화이팅 하세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화자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네요. 화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신기해. 처음엔 우리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 더 뜻깊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감사했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3이에요. 화자는 71고요. 나이가 더 들었지만 오히려 더 젊어진 기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여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죠. 아침 산책을 하고 할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오후엔 책을 읽습니다. 저녁엔 화자와 함께 요리를 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서울에서 반복되던 지루한 일상과는 달라요. 매일이 감사하거든요. 민호는 스타트업이 잘 돼서 직원도 5명이나 뽑았습니다. 소연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자식들이 각자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명절 때면 아이들이 통영으로 내려와요. 우리 작은 집에 온 가족이 모이죠. 비좁지만 따뜻합니다. 할아버지, 바다 진짜 좋아요. 손주가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그치? 할아버지도 매일 봐도 안 질려. 저도 여기서 살래요. 손주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어느 날 화자가 물었어요. 여보, 후회 없어요? 당연하지. 당신은? 저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화자를 안아줬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였죠.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해준 동반자였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다 따라와줘서. 화자가 웃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베란다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고 갈매기가 울어요. 4년 전 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설렘이요. 만약 그때 결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직도 서울 아파트에서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겠죠. 최 선생 생각도 납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느꼈던 그 절박함이요.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도전하고 싶은 마음, 살아있고 싶은 마음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딱 한 가지예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이죠. 근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네요. 화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 저녁 먹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가 별을 볼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할아버지와 낚시를 하고 오후엔 모임이 있죠.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1년 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늙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닫습니다. 화자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놨어요. 오늘은 갈치조림이네요. 통영시장에서 아침에 산 싱싱한 갈치였죠. 맛있겠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자도 마주 앉았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어서요.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화자는 노인정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했고, 저는 할아버지와 낚시하며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참, 민우한테 문자 왔어요. 다음 달에 내려온대요. 그래, 좋네. 소연이는? 소연이는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쁘대요. 추석 때 온대요. 알았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화자가 설거지하면 제가 닦아요. 오랜 습관이죠. 여보,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지.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평상에 앉았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내일 날씨 어떨까요? 화자가 물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잘 보였어요. 맑을 것 같아. 내일 바다 한번 나가볼까? 좋아요. 오랜만에 배 타고 나가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별을 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했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으니까요. 2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정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처음엔 불안했는데. 맞아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생선 많이 잡아왔거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뭐려? 우리 이웃인데. 이게 통영의 매력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챙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죠.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입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화자는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저는 낚싯대를 챙겼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단 한 가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이 문장이 제 인생을 요약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도전하세요.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